안녕하세요, 신세이입니다. 최근에 저의 영상을 보시고 몇몇 지인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책태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뭘 읽어도 좀 재미를 덜 느끼고 집중도 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잘 읽힐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안 될 때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좀 신선한 재미있는 책을 만나면 책태기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책이 찾아왔는데요. 그냥 도서관에서 쭉 보다가 전에 읽어봐야겠구나 했었는데 안 읽었던 책, 그런 책에서 찾았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단숨에 읽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또 저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 책이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성을 많이 사용하는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성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감각으로 읽는 책이더라고요. 정말 감각적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하는데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끼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멕시코 소설인데요.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소설을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충격적인 참신함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입니다.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입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이 책을 읽었다가 그 느꼈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이 사실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저에게 남는 건 그냥 그 충격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마르케스의 이런 작품을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술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 말고도요, 마르케스의 책 중에서 콜레라 시대의 사랑, 둘 다 정말 재미있는데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인 것 같고요. 좀 더 마술적 사실주의의 정수를 맛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책이 더 재미있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마술적 사실주의다, 이런 게 어떤 느낌인 것 같냐면요. 정말 사실처럼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묘사를 하는데 이게 마술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그럴듯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져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또 너무나 재미있게 나와서 이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는 어떻게 이러한 공통점이 있게 됐을까?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것일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것일까? 신기했습니다. 일단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저에게 가장 신기한 점은요. 굉장히 에로틱하고 관능적인 이 사람들의 뇌 구조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남녀 간의 사랑 너무나 중요하죠. 남열상열지사는 항상 문학의 공통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남미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이 사랑의 열정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정적일 수 있을까? 사실 읽다 보면 그 열정에 좀 숨이 막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기에는 아니 뭘 좀 저렇게까지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와 너무나 다른 문화권의 책을 읽는데 느껴지는 참신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구성 자체가 정말 참신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이고요. 각 월마다 주요 요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자체로 요리책인 셈입니다. 이 요리가 이 내용과 정말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시피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으면 막 배가 고파지고요. 오감을 자극하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후각과 미각, 그리고 촉각, 그리고 보는 것까지 너무너무 화려하게 요리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좀 평상시에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요리들이 마음껏 나오고요. 그리고 이 요리에 정말 정성을 다 쏟아붓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주요 장소는 부엌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은 티타라는 여성입니다. 티타는 멕시코 대가족의 막내딸로 태어났는데요. 이 가족에게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막내딸은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계속 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다니 일단 읽다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이 티타는 이 전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마마 엘레나는 계속해서 이 딸을 강하게 구속하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티타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요. 페드로라는 남자인데요.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서로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페드로가 어머니에게 티타에게 청혼하러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1인지하의 마마 엘레나가 거절합니다. 얘는 결혼할 수 없어. 얘는 끝까지 나를 섬겨야 되는 애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티타는 결혼할 수가 없는 운명인 겁니다. 이 마마 엘레나가 뭘 시키냐면요. 그럼 티타 말고 티타 언니랑 결혼하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페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티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티타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페드로가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면 사랑하는 여자의 언니와 결혼해서라도 그녀의 곁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읽다 보면 진짜 말이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죠. 우리의 정서로서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티타를 사랑하는 페드로는 티타의 언니인 로사우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티타는 이렇게 잔인한 운명에 놓이게 되는데요. 마마 엘레나는 더 잔인한 명령을 내려요. 언니의 웨딩 케이크를 티타에게 만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티타가 결혼 케이크를 만드는 장면들이 정말 장관입니다. 사실 너무나 슬픈 장면이지만 또 환상적이기도 합니다. 티타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티타의 눈물이 웨딩 케이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웨딩 케이크 반죽이 묽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저어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끓여야만 해요. 그래서 웨딩 케이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웨딩 케이크를 맛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슬픈 감정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티타의 웨딩 케이크를 먹은 모든 하객들이 엉엉 울다가 다 강가에 가가지고 단체로 막 토하고 구역질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마 엘레나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티타, 네가 이렇게 웨딩 케이크에 나쁜 짓을 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티타가 너무 억울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내용 자체가 정말 환상적인데요. 이 요리와 사랑을 섞었고요. 또 요리와 감정을 섞습니다. 이 요리는요, 티타의 감정이 요리로 들어가고 이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발현하게 되는 아주 환상적인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페드로와 로사우라는 결혼을 해서 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요리는 티타가 도맡아서 하게 돼요. 어느 날 페드로가 티타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데요. 티타가 이 장미꽃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르게 돼요. 이 장미꽃잎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미꽃잎을 곁들인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요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3월이고요. 장미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예요. 이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티타가 받은 이 사랑이 담긴 장미꽃과 자신의 사랑이 담뿍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요리가 정말 천상의 맛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요리를 먹고요. 이번에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은 정말 관능적인 장이기도 하고요. 너무 에로틱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티타의 둘째 언니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억눌려 있었던 모든 욕망을 드러내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관능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몸의 열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가운 물로 막 이 언니가 샤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몸에서 장미꽃 향과 열기가 막 분출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남자와 만나서 달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환상적으로 묘사가 되고 아주 이 책 전체에 하긴 워낙에 강렬한 장면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해요. 자, 이 장면이 저는 되게 또 어떻게 또 느껴졌냐면 이 가족이 이 마마 엘레나의 독재 하에 있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유나 자신의 사랑,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억누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둘째 언니가 티타의 요리를 먹고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둘째 언니가 집을 나가고 티타는 여전히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여전히 티타와 페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티타와 이 페드로를 떼어놓기 위해서 언니와 페드로 가족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티타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으로 키웠었어요.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정말 티타에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때 티타가 거의
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게 되고요. 어머니는 티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타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의사가 사실 티타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존이라는 의사인데 티타를 데려가서 정말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티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남자와 내가 좋아하는 남자, 하긴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 페드로는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정적이고 훌륭한 존이라는 남자와 이 페드로 사이에서 티타가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이 뒤에는 그런데 제가 더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줄거리가 모르고 읽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충격적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도대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데 내용 자체가 정말 판타지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 상상할 수 없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티타가 존을 선택할 것인가, 페드로를 선택할 것인가. 사실 페드로의 관계는 막장이잖아요. 언니의 남편인 셈입니다. 결국 형부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요리와 함께 버무러져서 놀랍도록 환상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정신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법이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마법이라기보다는 좀 관능적이고 은밀하고 내밀한 그런 마법에 가까워요. 이 책의 핵심 소재는 식욕과 성욕입니다. 식욕이 강하냐, 성욕이 강하냐 이런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책은 이 두 가지가 요리 속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자체가 좀 환상적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개인의 욕구를 봤어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욕구. 이 책에서는 마마 엘레나가 이 모든 욕구를 억압하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가정입니다. 이 전체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특히 전통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희생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욕구를 찾기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식욕과 성욕이라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렬한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아를 찾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싶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전통은, 이 책에서는 이 전통, 특히 가족은 이러한 모든 개인의 자아를 찾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언니는 이걸 훌훌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언니는 나중에 혁명군 장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사실 이 둘째 언니가 이 고리타분한 전통을 용감하게 깨고 나갈 수 있었던 건 이 티타의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요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티타는 자신의 자유와 욕망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티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부엌이라는 공간은 남성이 보기에는,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는 좀 하찮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죠. 하지만 티타는 이 부엌에서 자신의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전부 다 여기서 투영을 해요. 그리고 요리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부엌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티타의 자아를 완성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부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티타를 억제고 있는 것은 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가족이 갖고 있는 굴레, 우리가 가족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거는 이 멕시코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좀 지나친 극단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족을 통해서, 이 전통에서 굉장히 개인이 많은 억압을 받거나 희생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많은 딸들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이 전통의 쇠사슬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발버둥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자아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응원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티타를 통해서, 제가 특히 여성이라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남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자신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이 있을 테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응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존과 티타의 대화 중에서 성량에 대한 대화입니다. 존이 티타를 보살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량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혼자서는 그 성냥에 불을 당길 수 없다고 하셨죠. 방금 한 실험에서처럼 산소와 촛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만 합니다. 그 불꽃이 일면서 생기는 연소작용이 영혼을 살찌우지요. 다시 말해 불꽃은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당신의 불씨를 지펴줄 뭔가를 제때 찾아내지 못하면 성냥갑이 축축해져서 한개비의 불도 지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입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장 강렬한 불길이 꺼질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는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입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답니다. 축축해진 성냥갑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존이 티타를 위로하는데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마음에 성냥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어떤 연소작용을 통해서 불태울 수 있고 누군가의 성냥갑은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냥갑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티타에게는 가족과 전통이, 특히 마마 엘레나가 티타의 성냥갑을 축축하게 만드는 차가운 입김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나의 성냥갑의 불을 태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답답한 게 이 쇠사슬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티타가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들이 마치 저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나의 성량을 태우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나 스스로를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멕시코 사회가 우리 전통 사회와 뭔가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코코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제가 이 멕시코 문화를 보면서 우리랑 너무 다르지만 우리와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티타는 자신 안에 들어있었던 이 성량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진짜 환상적이고 또 슬프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정말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미있고 환상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읽으면서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와 같거나 다른 문화를 살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고요. 이렇게 마술적 사실주의 사조의 책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책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 번쯤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